가끔 물어봐. 패키지도 맞고 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피폭도 많으면서 별 얻을 게 없는 검사들이 있죠. 대신 제가 꼭 강조하는 건 있어. 키폭도 안 받고 간단하고 정확한 거. 그게 사실은 장기적으로 돈 버는 음악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는 건강검진은 건강을 검진하는 게 아니에요. 질병 검진이에요. 몸의 구조가 망가졌나를 보는 거죠. 사람들은 간암 환자는 피검사에서 간 수치가 엄청 나쁠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간암 환자 피검사 간 수치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간이에요. 간에 암이 요만큼 있어도 나머지는 정상세포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커져서 간의 한 70%를 암으로 먹었어. 그러면 정상 간세포 30%밖에 없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피검사를 했는데 간 수치가 올라갔다. 지방간, 지방간염, 간경화, 간암 이렇게 되면 이건 건강검진이 아니잖아요. 질병검진이잖아요. 내가 지금 간이 망가지지 않았다 고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사람이 왔어. 폐암인데 연세가 좀 드신 분이에요. 자기 정말 평생 운동 열심히 하고 식이 조절을 했는데 피검사 같은 걸 해보니까 모든 게 정상이에요. 모든 게 정상이야. 근데 암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암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피검사하면 자기 피 수치 나오고 앞에 범위가 나오잖아요. 이건 많은 사람이 정상 범위인 줄 알아요. 의료인들 중에서도 그게 정상치라고 해서 거기만 들어가면 오케이, 깨끗합니다 하는 사람 많아요. 자세히 보세요. 집에 가서 그거 뭐라고 나오냐면 참고치, 기준치 이렇게 나오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15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피 속에 있는 단백질 농도를 검사하는 걸 시작했어. 그럼 기준을 잡아야 되잖아요? 주로 이제 건강센터에 의뢰를 해서 30만 명 정도를 하면은 정규 분포가 나오잖아요. 그 분포의 95%가 그 안에 든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벗어난 사람은 극단의 2.5%잖아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전국 의료보험을 하잖아요. 그 95% 안에 들면 추가 검사나 치료를 할 수가 없어. 거기서 벗어나야지 돼. 근데 거기서 벗어나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건데요. 우리 건강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용수철로 따지자면 이만큼 늘어나면 자라면 옛날처럼 돌아와. 근데 이렇게 늘어나 버리면 이거 다시는 안 돌아와. 당뇨도 그래요. 공복 혈당의 정상이 99다. 그러면 보통 98, 99 왔다 갔다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그때부터 치료가 들어가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좀 식이 조절하고 조심하세요. 당뇨 전 단계 같으니 다음에 오세요 이런다고. 그러다가 110 나왔어. 아이고 오세요. 환자 됐네요. 약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다시 예전의 자기로 돌아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특히 국가검진에서 하는 거는 이 일에? 야, 이거 한번 피 뽑을 때 좀 더 하지. 나는 그 생각해요. 환자한테 동의 얻고 5만 원 내라. 그래 가지고 좀 더 했으면 좋겠어. 너무 조금 해요. 주로 보는 게 간 수치 2-3개 보고, 단백질 보고, 빈혈 보고, 백혈구 보고, 혈소판 보고 콜레스테롤도 안 보던데 5개, 6개 정도? 올해부터는 또 각 병원에 어떻게 지침이 내려오냐면 한 번에 10개인가 15개 이상 검사를 못하게 이렇게 나왔어. 근데 환자들도 참 문제인 게 우리 암만 예를 들자면 대학병원에 가서 한 번 피 뽑으면 보통 기본 2개 뽑아요. 일반 혈액 검사하고 화학 검사하고 기본 2개는 뽑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모든 피검사를 다 하는 줄 알죠. 대학병원을 잘하는데 대학병원이 제일 조금만 하는 거 아세요? 대학병원은 의료보험에서 정한 거를 절대 어긋나지 않아요. 거기서 어긋나려면 미리 사유서를 써서 허가를 받든지 해야 돼요. 만성 간염 환자 6개월마다 피검사하고 초음파 하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에 간 수치 검사할 때
갑상선도 하고 뭐 몇 개 하면 좋은데 딱 간만 해요. 그 간염으로 평생 대학 병원 다니는 사람이 건강검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 여태까지 안 했어, 여러분? 아니, 그 대학 병원에 유명한 선생님이 6개월마다 검사하고 초음파는 모든 거 다 해주는 줄 알았대. 그분 간만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사람 많아요. 내가 작년에 뭐 대학병원 가서 200만 원 주고 싹 검사했는데 깨끗하대. 그거는 내 몸이 진짜 깨끗한 게 아니고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냐면은 예를 들자면 100만 원짜리 건강검진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잘 걸릴 수 있는 병을 순서대로 해서 한 10개를 했다는 거예요. 모든 병을 다 검사할 수 없잖아요. 200만 원은 뭐 30개를 했다. 300만 원은 뭐 50개를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레퍼런스 레인지, 참고치를 벗어나지 않았다. 즉 망가지지 않았다. 망가진 증거를 못 찾았다는 게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어. 건강검진할 때 진짜 건강검진해라. 내 몸이 병이 있어서 망가졌나를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봐야죠. 예를 들자면 내 몸의 영양소, 비타민 B군은 얼만큼 있는지, 내 몸의 활성산소는 얼만큼 나오는지, 내 몸의 항산화 능력은 얼만큼 있는지, 내 몸의 면역 능력은 얼마큼 있는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야 건강한 거잖아요. 국가 검진에서 안 해주는 것들 있잖아요. 뭐 초음파나 내시경 같은 거는 꼭 추가해서 하세요. 그게 사실은 장기적으로 돈 버는 거예요. 방사선 피폭이 많은 검사가 아마 PET일 거예요. PET가 한 번 찍으면 뭐 25에서 30mV 정도 피폭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흉부 엑스레이 찍을 때 그게 0.1mV거든요. 그러면 이게 0.1인데 PET는 25면 250배, 30이면 300배. PET 한 번 찍으면 엑스레이 250번, 300번 찍는 효과라 하면 어마무시하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큰 문제는 안 돼요. 왜냐면 일반인은 1년 총 피폭량이 1 내지 5mV를 넘지 않아요. 근데 같은 사람인데 피폭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방사선과 의사 선생님이나 핵의학과 이런 사람들은 1년에 50mV까지 인정이 돼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뭘 알 수 있느냐? 한마디로 잘 모른다. 아, 저게 뭔가 문제는 있다 건 확실해요. 킬로와트 온 폭탄같이 확 터지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저설량 피폭을 장기적으로 받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후에 특정 암들, 주로 이제 혈액암 그리고 갑상선암, 일부 유방암의 발병률이 좀 높다. 체르노빌 원전에서 폭발 사고가 났을 때 같은 그 민족의 아이들을 피폭받은 아이들과 저 멀리 살아서 피폭 안 받은 아이들을 20년간 정도 관찰해 보니까 피폭받은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갑상선암이 통계적으로 확실히 의미 있게 많이 발생하더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이나 검사를 위해서 방사선 검사를 하는 정도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좀 합리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 방사선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몸속에 있는 장기의 질병을 진단하는 건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할 때는 해야 되지만 쓸데없이 방사선 피폭을 맞을 필요는 없다. 쓸데없이 많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피폭이 많으면서 별 얻을 게 없는 검사들, 건강검진할 때 받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첫 번째가 이번에 건강검진한 김에 PET가 온몸을 다 본다며? 제일 정확하다며? 온몸을 다 PET로 싹 긁어가지고 암 있나를 알아내자. 뭐 이게 100만 원이 넘는데 사람들이 비싸면 그게 좋은 줄 알죠. 이거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냐면 일단 피폭량이 많아요. 암 환자도 PET는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찍어. PET를 1년에 한두 번 정도 찍어가지고 문제되는 건 없는데 PET가 가장 정확한 검사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PET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세포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ET 찍을 때 요만한 그 포도당 수에 맞고 딱 찍으면 그 해계학과에서 발라놓은 포도당이 20초 만에 온몸으로 싹 번지잖아요. 모든 세포의 에너지원은 포도당이잖아요. 모든 세포가 다 뺏어 먹으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돼요? 힘센 놈이 다 뺏어 먹겠죠. 그 힘센 놈이 뭐냐면은 암세포 아니면 주로 만성염증 세포예요. 그렇게 흡수가 된 다음에 감마 카메라를 딱 찍는 게 PET이에요. 만약에 목에 여기 뭐가 검게 보였다. 그러면 뭐예요? 여기에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는 힘센 놈들이 몰아 있구나. 근데 이게 피암일까? 아니면 식도암일까? 후두암일까? 식도의 암일까? 목척추 디스크일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3차원 구조를 알기 위해서 PET 양상과 CT를 동시에 합성해서 보는 게 PET-CT예요. 3차원적으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식도였어 이렇게 아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에 뭔가 수상한 놈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 그럼 거기에 CT나 MRI나 조직 검사를 해서 저놈이 어떤 놈인지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PET-CT라는 거는 정체적인 걸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사람한테 의미가 있냐면 암 환자가 수술하고 나서 임파선 전이나 원격 전이 된 거를 스캐닝할 때 쓰는 거예요. 유방암 환자인데 PET-CT를 찍었더니 여기 뭐가 빗장 위에 반짝반짝하네. 그러면은 저게 혹시 여기 임파선으로 전이 갔나? 요런 거를 알아낼 때 유익한 검사지. 건강검진에서 온몸을 정확하게 알아낸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없는 거는 디스크 CT라고 봐요. 건강검진할 때 CT를 찍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 평소에 내가 목이 아프고 어깨 아팠어. 이번 기회에 건강검진할 때 CT 찍어볼까? 경추, 흉추 다 찍어줘.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기가 허리가 아파서, 어깨가 아파서 정형외과 다니다가 그 선생님이 이건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하면 되죠. 그럼 그때는 의료보험도 돼요. 근데 건강검진에서 하면 100% 자기가 내야 돼요. 그리고 얻을 게 없어. 복부 CT도 마찬가지예요. 복부 CT는 조향제를 써서 해야지 조향제 안 쓰면 시커멓게 나와서 뭐가 뭔지 몰라요. 보통 일반 CT보다 조향제를 써서 하는 CT는 피폭량이 2배 정도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그게 10전후, 많아봤자 20mS가 안 돼요. 안 되지만 쓸데없이 찍을 필요는 없잖아요. 꼭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에서 초음파를 봤는데 콩팥에 뭔가 혹이 보이는데 이게 악성인지 양성인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CT 찍어 봐야죠. 특히 우리 관상동맥 CT 있잖아요. 심장에. 이거는 피폭량이 18mSv 정도 돼요. 그래서 나이도 어리고 고혈압도 없고 심전도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혈압이 좀 있고 내가 작년에도 심전도가 좀 이상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심장의 기능을 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트레드밀 검사 있잖아요. 심장 부하를 하는 검사라든지 아니면 심장에 초음파를 찍어서 판막이 잘 움직이나 볼 수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심장 초음파까지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그런 사람이 심장 CT, 관상동맥 CT까지 찍을 필요는 없어요. 물론 예전에 박력이 있은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심장내과에서 처방해서 해요. 유료보험으로 할 수 있는 검사를 건강검진에서 하는 거는 일단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뇌 CT나 뇌 MRI를 찍는다.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면 신경학적 증상이 의심이 되면 신경외과나 신경과에서 의료보험으로 뇌 CT나 뇌 MRI를 찍어요. 볼 수 있는 게 뇌종양이나 뇌세포, 뇌출혈밖에 없는데 그런 건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하러 그걸 찍냐 이거예요. 가끔 물어봐. 패키지도 맞고 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꼭 그러는 건 있어. 피폭도 안 받고 간단하고 정확한 거, 초음파. 초음파는 그 소리로 검사하는 거잖아요.
방사선이 아니잖아. 그냥 초음파는 여기저기 좀 갖다 대세요. 갑상선도 좀 되고, 유방도 되고, 복부도 되고. 복부 초음파하면 많이 봐주잖아요. 간도 봐주고, 쓸개도 봐주고, 췌장도 봐주고, 비장도 봐주고, 다 봐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전립선도 초음파 좀 보고. 초음파는 그냥 1년에 한 번씩 여기저기 좀 다 보세요. 40 넘어가면 여기저기 결절이 나와. 양성들이 나와. 그러면 이제 경각심을 갖고 암을 예방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 내시경 좀 자주 하세요. 대장 내시경을 많이 해야 해. 내시경만큼 정확한 검사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 어우, 내시경 끝나고 힘들어서 이장관 촬영했어. 그거는 옛날에 하던 방식이거든요. 내시경은 직접 볼 수 있으니까 참 좋다. 그리고 국가검진에서는 대장암 검사한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막 대장암 검사를 하는 줄 아는데 대변에 피가 섞이면 바로 응급실 오지 놀래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제 변을 가지고 혈흔이 있나를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취혈이나 치질이나 대장암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분반 검사에서 이미 혈흔이 나올 정도면 대장암이 진행된 사람이에요. 분반 검사에서 혈흔이 나오면 국가에서 그때 대장 내시경 해줘. 그러지 말고 그냥 자기 돈 내서 대장 내시경 하세요. 우리나라가 대장암 발병 1위 국가가 됐잖아요. 대장암의 씨앗이 뭐냐면 용종이잖아요. 용종이 생길 때마다 떼어내면 되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대장 내시경 하면 용종 많이 나와. 내가 생각에는 지방간만큼 많을 것 같아. 대장 내시경은 매년 할 필요는 없어. 왜냐면 이 암은 만성 이축성 이암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암으로 진행을 할 수 있지만 대장의 용종은 보통 암으로 되는데 5년 내지 10년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학계 권고사항은 5, 3, 1이에요. 이번에 했는데 용종 안 나왔으면 5년 후에. 근데 이번에 했더니 용종 나왔으면 3년 후에. 대부분 3년 후에 자기가 생활습관 특히 식이를 바꾸거나 체중을 줄이지 않으면 용종 또 나와. 리스크 팩터가 있다. 아, 우리 집안에 대장암 환자가 많아. 내가 지금 이미 뚱뚱하고 비만이고 고혈압 당뇨가 있어.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매년 해라. 이내시경 할 때 30대 중반부터는 이내시경 해보면 태반이 이암 나올 거로. 우리나라 사람 워낙 짜고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이내시경은 한 40 넘어가면 1년에 한 번씩 해라. 제가 꼭 추천하는 게 있어. MRI라는 걸 꼭 추천해요. MRI는 MRI에다가 혈관 조향수를 엔지오그라피를 섞은 거예요. 그래서 내 혈관을 볼 수 있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혈전이 있다든지 혈관이 두꺼워졌다든지 이런 거를 검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심장혈관은 그게 영상으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혈관 조향수를 해야 되는데 대퇴동맥으로 사타구니 넣어 가지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위험하기도 하지만 이게 방사선 피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심근경색으로 응급실 쓰러져 왔을 때 검사 겸 치료를 해서 뚫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건강검진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뇌는 그렇게 안 해도 MRI를 찍으면 뇌 혈관을 싹 볼 수 있어. 그러면은 4,050명 중에 한 명은 혈관이 꽐이 있어. 혈관이 요렇게 톡 부풀어 올라 있어. 그러니까 부풀어 올랐으니 팍 터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증상도 없다가 갑자기 팍 터지면 사망 아니면 후유증 남는 거죠. 평생에 한 번 정도는 40대 정도는 한 번 해보세요. 4,050명에 한 명 반드시 있다니까요. 사이즈가 아주 작으면 그때부터는 매년 팔로, 조금 커지면은 색전술이라 그래 가지고 혈관이 다시 이렇게 튀어났던 게 펑펑하게 갑니다. 그러면 터질 염려가 없죠. 종양표지 인자가 한 10개 정도 되는데 주로 간암, 췌장암, 이암, 대장암, 폐암, 자궁경부암, 난소암이 정도가 알 수 있는 건데 그거 아세요? 모든 검사에는 민감도라는 게 있고 특이도라는 게 있어. 민감도는 뭐냐면 병이 있는 걸 있다고 알아낼 확률. 특이도는 병이 없는 걸 없다고 알아낼 확률. 이게 100%는 검사가 없어.
그래서 우리 병원에 전부 암 환자만 오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진단받자마자 이렇게 온 분들은 이게 올라간 사람은 한 10% 정도?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진행해야 이게 올라간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거 건강검진하면 종양표지 인자 쫙 하잖아요. 나는 그건 해야 된다고 봐. 암도 상당히 진행돼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검사하기 힘드니까 그 피검사라도 해서 아주 진행된 건 발견해야죠. 근데 피검사에서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뒤져야지. 이게 만약에 PSE가 올라갔어. PSE가 4가지가 정상인데 이게 8이 나왔어. 6이 나왔어. 그러면은 반드시 그걸 가지고 직장으로 하는 절편 초음파, CT, MRI까지 가야죠. 그렇지만 피검사가 정상이라고 해서 아우, 나는 암이 없어. 이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종양표지 인자에서 정상이 나왔으니까 나는 암 없어. 이건 절대 아니에요. 사실은 종양표지 인자 피검사로 암 검사하는 거는 암을 발견하는 데는 유용하게 쓰이지를 않아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항암 치료를 계속하는 분이 치료가 효과가 있냐 없냐 그걸 판정할 때 정말 의미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치료가 다 끝났어. 그래도 몇 년간은 팔로우업 하잖아요. 그때 다시 재발했나 볼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처음에 암이 생겼다고 확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 처음 진단받고 오는 사람은 대부분이 종양표지 인자가 정상이에요. 이걸 가지고 암이 생겼나를 발견할 때는 확률이 아주 낮아요. 그렇지만 피검사를 하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해가 없잖아요. PET-CT는 방사선 피폭이 심하지만 이거는 피 뽑아서 하면 되니까. 암도 상당히 진행할 때까지는 증상이 없잖아요. 또 종양표지 인자가 몇 개 없는데 그걸 해보는 거는 나는 의미 있다고 봐. 정말 오래전부터 우리 병원 오는 사람은 전부 다 비타민 D 검사하거든요. 비타민 D 수치를 보면 이 사람이 영양제 먹는지 안 먹는지 알아요. 다들 그렇게 알죠. 아이, 무슨 영양제야. 밥 잘 먹고 햇볕 쬐고 운동하면 비타민 D 올라간다고. 전부 다 뻥이에요. 우리나라 햇볕으로 비타민 D를 합성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 우리나라가 북위 37도쯤 되잖아요. 한 4월에서 10월 정도만 가능해. 겨울은 안 돼. 10월 정도의 햇빛이 가장 강렬할 때 한 2시쯤에 20분 이상을 큰 관절이 노출돼야 돼. 어깨 관절, 고관절, 무릎 관절. 그리고 20분을 매일 쬐면 되는데 그거 할 수 있겠어? 그리고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외선은 비타민 D 합성을 못해요. 그리고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 가끔 오거든요. 그분들도 결핍이에요. 왜냐면 농부들도 밀짚 모자 쓰고 전부 다 두르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D, 또 비타민 B군 이런 거 보면 영양제 안 먹으면 다 결핍이에요. 의과대학은 영양소 중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대 영양소만 관심 있잖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몇 대 몇으로 먹으세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동차 휘발유야. 휘발유가 없으면 자동차가 가지 못해.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말할 필요도 없고, 아니 밥 못 먹는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어? 그게 아니라 우리는 건강하고 싶잖아요. 건강한 거는 미세 영양소야.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걸 검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동차의 엔진 오일이지. 또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녹슬게 하고 만성염증에 빠지게 하는 게 활성산소잖아요. 태워서 받으니까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도 그걸 관리해야죠. 활성산소를 없애는 게 항산화 능력이잖아요. 내 몸에 항산화 능력이 얼만큼 있는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거, 암의 재발을 억제하는 건 내 몸의 면역력이잖아. 내 몸의 면역력은 얼만큼 있는지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증상 없다고 자랑하지 마라. 원래 병은 증상이 없어. 증상이 나타나면 일단 원상 복구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을 때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해야 되겠지만 건강검진, 체크업 꼭 하세요.
보통 다 미루고 막 하기 싫어하다가 건강보험공단에서 계속 독촉 날라오잖아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보통 이제 막 12월 달 되면 막 몰리잖아요. 그때 가면은 아무래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검진하는 선생님들도 조금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겠죠. 한가할 때 검사가 분포가 돼서 하면 좀 더 정확한 검사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막판에 몰려서 하지 마시라. 건강검진센터 뭐 많은데 글쎄 꼭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고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내시경이라든지 초음파는 검사하는 사람들의 숙련도와 스킬이 좀 중요해요. 피검사는 누가 뽑아도 다 기계가 딱 답이 나오니까 의미가 없는데 초음파는 어떻게 보느냐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내시경도 얼마나 숙련된 분이 하느냐 그래서 숙련된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방사선과 전문의나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있으시면 훨씬 좋겠죠.